네, 안녕하세요. 손푸망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로 부동산 분석을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됩니다. 강의 목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요 개요 부분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 지난 무료 특강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제 손품왕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 요 보시면 부동산 기술적 분석 재생 목록을 가시면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부동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요 및 배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 기술적 분석 사례를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요것부터 꼭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할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보조 지표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고 설명드리고, 제가 직접 분석하고 시연해 드리면서 사례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보조 지표에 대한 한계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로 핵심 보조 지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부분 다음에는 뭐 이동평균선, CCI, ATR 이런 순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사례도 드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나중에는 보조 지표별로 특징이랑 비교 장단점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타 보조 지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부분까지만 이제 핵심이고요. 사실 요 기타 보조 지표는 제가 봐도 얘들만 잘 봐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얘들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개를 제가 뽑아 놨습니다. 그죠? 20개를 뽑아 놨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까지 이렇게 흐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런 애들을 다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정리해서 어 초보자분들은 요것만 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조금 더 깊게 보실 분들은 요런 것들을 보세요. 이런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실제로 이제 이거는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확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 지표들과 같이 체크하고 요것들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뭘 한다고 그랬죠? 거래량을 할 차례입니다. 거래량. 자, 그럼 첫 보조 지표인 거래량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균을 넘어섰느냐 안 느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 거래량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 점선이 있죠, 점선. 이 점선이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 그래서 제가 평균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요. 울산이라는 지역인데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어떤 의미를 있냐?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평균 거래량 이상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승의 신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여기는 바닥이 여기지만,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이상쯤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평균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떨어져서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그죠? 하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이런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은 가격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서울입니다.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이 점선으로 요렇게 하늘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게 평균 거래량이고 이게 파란색이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평균선 이상 올라오기 시작한 게 미리 신호를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는 거죠. 요때 잠깐 하락이 나는데 요때도 보시면은 평균 거래량 이하로 팍 떨어져서 요렇게 한동안 많이 못 올라오죠. 그래서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의 전조 신호고 가격 하락의 전조 신호입니다. 전조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게 이제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로도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뒤로도 이 시점 2021년에도 마찬가지죠. 거래량부터 급격하게 해주고 평균 거래량 이상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사실 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평균 거래량 이상을 터치하기 시작했고 다시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라는 보조 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 1번이고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을 보고 그런 신호들을 캐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매수 매도 신호.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량의 이동 평균을 이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앞에서 먼저 들었다시피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KB부동산의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이고요. 가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의 전월 대비입니다. 가격의 전월 대비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서울의 거래량. 지금 보시면 뭐가 더 먼저 선행해서 움직입니까? 거래량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면 가격들이 뒤따라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가격이 올라오죠.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그 뒤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거래량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동 평균이라는 보조 지표도 이제 바로 다음 차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거래량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이 영어로 하면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단축 줄임말로 M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 이렇게 MA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실제로 뭐냐 하면 거래량의 12 이게 월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시는 게 거래량의 12개월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거래량의 48개월 이동 평균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동 평균이라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미래 추세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미래 추세. 12개월 동안에 이런 추세로 간다. 평균으로 보자면 12개월 동안의 평균이 그 정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12개월 평균은 48개월보다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 그죠? 단기적인 움직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 동안의 단기적인 추세 움직임이 전체적인 장기 추세보다 꺾여 내려간다면 어떻단 말입니까? 최근의 거래량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들어가는 개념인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최근 단기적인 추세가 이전 과거 장기적인 추세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상향으로 위로 돌파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요 초록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거를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그 골든 크로스 느낌 좋잖아요. 골든 크로스.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가 뭘까요? 반대가 뭐다? 이렇게 위에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뚫고 내려가는 거.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크로스다. 이제 크로스라는 건 얘네들 두 개 선이 이렇게 교차된다는 거죠. 교차된다는 건데 얘는 그와 반대로 데드 크로스다. 죽으로 가는 크로스다. 요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단기 추세의 거래량이 죽었다는 거고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으로 간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도 어떻게 되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초록색이 뚫고 내려가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 이렇게 그 이후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분석이 왜 가능하냐? 거래량이 가격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적인 신호를 보는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평균 정도 이상을 올라가느냐, 그리고 평균을 찍었다가 다시 평균 밑으로 내려가는 꺾이느냐. 두 번째,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12구간 이동평균선이랑 장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 두 개 평균선이 교차 시점, 이게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내려가느냐를 가지고 그런 매수 신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래량에 대한 매매 전략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보면 매수는 어떨 때 어떤 신호일 때 이제 좋은 신호를 보이냐, 거래량이 하락장 후반에서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평균 거래량 이상 접근할 시. 그죠?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런 신호가 나타난 곳도 있고 서울 수도권은 나타났고 아마 대부분 이제 조금 있으면 광역시들은 이런 신호들이 곧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되게 잘 하셔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시, 그죠? 골든 크로스가 뭐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 신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뭡니까? 반대죠. 상승장 후반부쯤에 거래량이 거래량 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시 매도. 데드 크로스라는 건 뭐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갈 때 요때 거래량이 그런 신호들을,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신호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요렇게 패턴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같이 여러 지역들로 사례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먼저 뭡니까?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부터 한번 볼게요.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후반부에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평균 거래량 이상 접근할 때, 이때 보시면 요때죠, 그죠? 평균 거래량,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평균 거래량입니다. 여기 이 선이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 이상 접근할 때 이렇게 상승 신호, 또 이렇게 평균 거래량 이상 접근할 때 상승 신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시 매수,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초록색이 이렇게 찍고 올라갔죠. 같은 시점에, 그죠? 이렇게 지금도 이제 실제로 올라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 상승장 후반부에 이렇게 평균 거래량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신호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는 신호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었죠, 그죠? 그게 뭐 거래 규제든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든 이렇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지는 신호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로 매도. 무슨 얘기냐? 초록색 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장기 추세선 밑으로, 그죠? 이렇게 장기 추세선 밑으로 죽음의 신호. 이렇게. 그렇게 신호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시점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을 이제 바꿔서 뭐 어디 수도권으로 그냥 이렇게 수도권으로 한번 볼까요? 수도권을 이렇게 보더라도 요렇게 보시면 요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데드 크로스 신호가 나오죠. 이미 거래량은 죽고 있었고 그런 신호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도 평균 거래량 이상 올라오면서 이건 뭡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락으로 가다가 쫙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수도권도.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러 지역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신호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라는 게 아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량만으로 거래량이 무조건 올라가면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고 거래량이 무조건 떨어지면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뭐 주식보다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거래량이 먼저 설명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보다는 훨씬 더 노이즈가 적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이 후행해서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가 더 강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팔고 싶어서 거래를 많이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식 시장에서 훨씬 이런 패턴들이 강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확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필수재의 영역이 크고 투자하시는 분 거래 비중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상승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들은 꽤 자주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요 1번 케이스는 잘 없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주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면 그게 지역별로 다른데 대부분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런 노이즈인데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노이즈인데 정책이 그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규제를 한다든지 세금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위주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 규제나 거래 규제를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패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서울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고가 지역 그런 곳들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보고 사실 이제 거래량 하나만 보고 시장을 방금 그런 패턴들로 분석을 하면 서울 시장을 분석할 때는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예를 들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미 이때 보시면 뚫고 내려갔죠. 심하게 뚫고 내려갔고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나갔죠.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래서 거래량 특히나 서울시장 거래량은 분석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세금 규제가 노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투기지역 지정을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구나. 투기지역을 어디를 지정했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때 지역 규제를 보면 서울시 전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했고 투기 지정은 강남 4개구, 용산 7개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많이 힘들어지죠. 대출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여러 부분들에서 투자 수요들이 많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 위주 장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힘은 자체는 줄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대부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위주로 먼저 이렇게 강한 서울 상승장에서는 규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요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줄지만 실제로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거래량만 보고는 판단하면 요런 경우 세금 규제나 이런 거 같은 게 심한 경우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규제가 없을 때는 이 패턴대로 가게는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서 볼 때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정책들을 주요 정책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금융 정책, 조세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조세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많은 영향들을 세금 정책이죠. 세금 정책이 가장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뭐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데 대출 없이도 막 집을 사고 하잖아요. 근데 조세 정책은 대부분 피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그거보다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주택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세 정책 쪽으로 먼저 이제 포커스에 두시고 보시면 시장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거래량만 하나만 보기에는 사실 이런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정책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정책 규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이랑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서울로 한번 보고 데이터는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이렇게 서울의 거래량이고요. 정책은 조세 정책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특정 조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뒤로 거래량이 확 죽습니다. 특정 조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때는 이 문재인 정부 때인데 2019년 12월에 조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양도세 강화하고 이런 조세 정책이 강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확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면 거래량이 올라오고 나니까 또 조세 정책으로 거래량을 단기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 뭡니까? 시장 자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장의 힘 자체는 사실 꺾이지는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죽여버리는 노이즈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현상들이 덜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조세 정책이나 거래 정책이나 금융 정책들이 대부분 사실은 지방이 오른다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방이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거를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뭐다? 조세 정책이랑 지역 규제를 같이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거래량을 보조 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마 이동평균선이 어떤 건지 개념이랑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동평균선으로 그러면 매수 신호가 언제 뜨는지 매도 신호가 언제 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